현재 펜타곤 출신 전략가가 한국을 두고 한 말이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을 품은 나라, 건드리면 전 세계가 공멸하는 사일런트 킬러라고 경고했는데요. 한국은 총 한 번 쏘지 않고 전 세계 20억 명의 뇌를 지배하고 밸브 하나만 잠그면 중동과 유럽을 말라 죽게 만드는 나라. 지도에는 작아 보이지만 이미 보이지 않는 영토로 전 세계를 포위해버린 미친 나라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전 세계에 공개되었고, 작은 나라인 줄로만 알았던 대한민국이 사실은 세계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통제자였다는 사실이 전 세계 모두를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펜타곤 출신 전략가가 공개한 충격적인 한국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스탠포드 대학교 후버 타워의 붉은 기와가 캘리포니아의 강렬한 햇살을 받아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 엘리트 중의 엘리트들이 모여 21세기 국가 생존 전략을 논하는 비대칭 전력 강의실입니다. 하지만 저 창에게 이곳은 그저 지루하고 위선적인 사교장에 불과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베이징의 공산당 중앙위원회 핵심 간부이십니다. 저는 걷기도 전부터 대국의 굴기와 중화의 위대함을 뼛속 깊이 주입받으며 자랐죠. 그런 제 눈에 비친 세상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힘은 곧 크기이며 인구는 곧 권력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가련한 속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천 년간 대륙의 눈치를 받고 현대에 와서는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안보를 구걸하는 나라였으니까요. 밥은 중국 덕분에 먹고 살면서 잠은 미국이 지켜줘야 자는 나라.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박쥐 같은 국가. 제 눈에 한국은 용의 발톱 밑에서 눈치나 보는 새우. 딱 그 정도였습니다. 적어도 오늘 토마스 호프만 교수가 강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호프만 교수는 펜타곤 전략기획관 출신다운 날카로운 눈빛으로 강단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는 칠판에 아무 말 없이 거칠게 백목을 내리꽂았죠. 사일런트 킬러. 칠판을 긁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강의실의 공기를 차갑게 식혔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도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 세계를 가장 완벽하게 통제하는 한 국가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저는 콧방귀를 뀌며 손을 들었습니다. 지루함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 사일런트 킬러라니요. 혹시 한국을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강의 계획서를 봤는데 좀 우습더군요. 과장이 심하십니다. 강의실의 시선이 제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여유롭게 세계 지도가 띄워진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한마디로 한반도를 가렸죠. 지도를 보십시오. 중국의 성 하나보다 작은 땅입니다. 자원, 화강암 말고는 없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라더군요. 지정학적으로는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 끼어서 숨도 못 쉬는 위치입니다. 전쟁이 나면 3일 안에 지도에서 지워질 나라를 두고 통제자라니요. 그 나라는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옆자리에 앉아있던 미국인 제임스가 껌을 딱딱 씹으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솔직히 한국은 미국의 51번째 주나 다름없잖아요? 우리가 손 떼면 바로 끝장나는 나라죠. 그저 삼성폰이나 만드는 하청공장 아닙니까? 호프만 교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리모컨을 들어 올렸습니다. 창, 그리고 제임스. 너희는 영토를 제곱킬로미터로만 측정하는군. 전형적인 20세기식 멍청한 발상이야. 땅덩어리가 크면 강대국인가? 그럼 몽골 제국은 왜 사라졌지? 소련은 왜 붕괴했나? 교수가 버튼을 누르자 세계 지도가 산산이 조각나며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복잡하게 얽힌 데이터 네트워크망과 붉게 전멸하는 거대한 수치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21세기의 영토는 땅의 크기가 아니다. 속도와 신뢰의 범위가 곧 영토다. 그리고 이 기준에서 한국은 너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한 제국이다. 교수는 강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일본인 유학생 야마모토를 지목했습니다. 야마모토는 평소 꼼꼼하게 필기를 하며 일본 특유의 성실함을 자랑하던 친구였습니다. 야마모토, 자네 나라는 매뉴얼의 나라로 불리지. 지난달 발생한 글로벌 해킹 사태 때 일본 나고야 항만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기억하나? 야마모토가 당황하며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그건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수동 절차로 전환해서 안전하게. 수동 절차, 안전. 교수가 비웃으며 화면에 뉴스 영상을 띄웠습니다.
강의실 곳곳에서 크크거리는 실소가 터져 나왔죠. 화면 속 일본 관세청 직원들은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중년 공무원이 결제 도장이 어디 갔냐며 책상을 뒤엎고 있었고, 뒤편에선 팩스 기계가 종이가 걸려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항구에는 컨테이너 수천 개가 쌓여 썩어가고 있었고요. 2026년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총극이었습니다. 이게 너희가 자랑하는 선진국의 모습이다. 전산망이 마비되자 팩스를 꺼내 들었는데 그마저도 용지가 걸려 국가 물류가 멈췄다. 더 웃긴 건 뭔지 아나? 공무원들이 서류의 도장 위치가 비뚤어졌다고 통관을 반려했다는 거다. 그 사이 신선식품은 다 썩어서 버려졌다. 야마모토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항변했습니다. 그건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고유의 문화입니다. 꼼꼼한 확인이. 전쟁터에서 도장이 밥 먹여주나? 교수의 일갈에 야마모토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교수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데이터 센터와 항만 시스템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한국을 봐라. 한국 관세청의 유니패스 시스템이다. 가나, 에콰도르, 탄자니아 등 전 세계 14개국이 이 시스템을 수입해 쓰고 있다. 왜일까? 화면 속 한국의 물류 처리는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너희가 도장을 찾고 팩스 용지를 갈아 끼우는 동안 한국은 스마트폰 터치 한 번으로 수억 톤의 물류 통관을 1초 만에 끝낸다. 재난지원금. 미국은 수표를 우편으로 보내느라 3주가 걸렸고 일본은 명부를 대조하느라 6개월이 걸렸다. 하지만 한국은 문자 한 통 받고 클릭하면 1분 안에 전 국민의 계좌로 입금된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그건 그저 한국인 성격이 급해서 만든 문화일 뿐이라고요. 깊이가 없는 속도주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교수는 마치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저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창, 너는 지금 저게 단순한 성격 급함이라고 생각하겠지. 빨리빨리 문화라고 비웃고 싶을 거다. 하지만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저건 공포 그 자체다. 교수가 손가락을 튕기자 화면에 총동원령 시뮬레이션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한국은 휴전 국가다. 언제든 전쟁이 날 수 있는 나라지. 그래서 그들은 국가 전체를 거대한 디지털 병영으로 개조했다. 만약 지금 당장 전쟁이 터진다면 교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은 징지 명장을 인쇄해서 주소지로 보내는 데만 최소 2주가 걸릴 거다. 배달 사고도 나겠지. 하지만 한국, 전산망을 통해 5천만 국민의 휴대폰으로 소집 명령이 동시에 떨어진다. 예비군 300만 명이 자신의 보직과 집결지를 1초 만에 확인한다. 화면에는 한국의 도로망을 따라 움직이는 수많은 점이 나타났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다. 영장을 받은 예비군들이 24시간 안에 완전 군장 상태로 전선에 배치된다. 택배 트럭과 배달 오토바이는 즉시 군수물자 수송 차량으로 변신한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속도로 병력을 전개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야마모토, 너희가 도장을 찍을지 말지 회의하는 동안 한국군은 이미 서울에서 평양까지 진격할 준비를 마친다. 이것이 행정속도라는 보이지 않는 무기다. 한국은 행정력 자체가 핵무기급인 유일한 나라다. 강의실 분위기가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여전히 삐딱하게 앉아 껌을 씹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글쎄요. 행정이 빠르면 뭐합니까? 사회가 자유롭지 못하면 그건 디지털 감옥이죠. 미국은 좀 느려도 자유가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본능대로 행동할 자유요. 그게 인간적이죠. 본능대로 행동할 자유라. 호프만 교수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화면을 바꿨습니다. 좋다, 제임스. 내가 말하는 그 아름다운 자유를 한번 보자. 화면에 뜬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뉴욕 대정전 사태 당시의 CCTV였습니다. 전기가 끊긴 지 불과 10분 만에 마트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사람들은 환호를 지르며 TV와 명품 가방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차는 불타고 있었고 거리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게 자네가 말하는 자유인가? 전기가 끊기고 경찰력이 마비되면 너희는 3시간 안에 야만인으로 돌변한다. 약탈, 방화, 폭력, 시스템이 멈추면 인간성도 멈추는 사회. 그게 너희의 본능이지. 제임스가 얼굴을 찌푸리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극단적인 상황이잖아요. 생존을 위해선 어쩔 수 없는 거라고요. 누구나 저 상황이 되면 누구나. 교수가 말을 끊고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카페였습니다.
CCTV 화면 속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최신형 노트북과 지갑, 스마트폰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주인은 화장실에 간 듯 보이지 않았습니다. 10분, 20분, 30분. 수많은 사람이 그 테이블 옆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물건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옆 테이블 사람이 짐을 쳐다봐주고 있었죠. 강의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서구권 학생들에게는 마법이나 조작처럼 보이는 장면이었으니까요. 한국에선 이걸 카페 테스트라고 부른다. 전 세계 정보기관이 이 영상을 보고 경악했다. 파리 몽마르트르, 10초 안에 사라진다. 로마, 소매치기의 천국이지. 샌프란시스코, 차 유리창을 깨고 가져간다. 하지만 한국은 정전이 되어 결제 시스템이 꺼져도 손님들이 돈을 계산대에 두고 가거나 나중에 줄게요라는 쪽지를 남기고 간다. 약탈률 0%. 교수는 강단 앞으로 걸어와 나와 학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CCTV가 많아서가 아니다. 사각지대에서도 그들은 훔치지 않는다. 한국인 5천만 명의 뇌 속에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도덕적 펌웨어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다. 너희가 수백 년을 교육해도 가질 수 없는 본능적인 양심이다. 교수의 말은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이게 왜 국가 경쟁력인 줄 아나? 전쟁이나 국가적 재난이 닥쳤을 때 미국이나 유럽은 내부의 폭동과 약탈을 막느라 군사력의 30% 이상을 치안 유지에 낭비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다. 국민이 서로를 지켜주니까. 사회적 신뢰 비용이 0에 수렴하는 나라. 이것이 한국이 가진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무기다.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화면 속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공안이 사라진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경찰 없이도 돌아가는 나라였습니다. 호프만 교수는 마지막으로 스크린에 그래프 하나를 띄웠습니다. 전 세계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위조 여권 가격표였습니다. 가장 상단, 압도적으로 비싼 가격에 대한민국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여권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었죠. 창, 자네는 아까 한국이 작고 힘없는 나라라고 했지? 하지만 전 세계 범죄 조직은 한국 여권을 가장 탐낸다. 왜일까? 저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교수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이 파란색 여권을 가진 사람은 확실한 신분, 돈을 떼먹지 않을 경제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도덕성이 전 세계적으로 보증되기 때문이다. 한국 여권은 전 세계 192개국을 비자 없이 통과하는 글로벌 프리패스다. 국경을 넘을 때 질문조차 받지 않는 신뢰의 상징이지. 교수는 책상을 탁 치며 첫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창, 너희 중국 부자들이 왜 기를 쓰고 한국 영주권을 따려는지 아나? 너희 나라 여권으로는 세계 어디를 가도 검문 검색을 당하고 잠재적 불법 체류자나 스파이 취급을 받는다. 너희 국민은 감시의 대상이지만 한국 국민은 환영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교수의 마지막 말은 제 자존심을 산산이 조각냈습니다. 너희는 땅을 넓히려고 군함을 찍어내지만 한국은 신뢰와 속도라는 보이지 않는 영토를 전 지구로 넓혔다. 이것이 21세기 진짜 제국의 모습이다. 자, 이제 지도를 다시 봐라. 아직도 한국이 작아 보이나? 강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팩스 용지를 갈아 끼우는 일본, 약탈을 자유라 부르는 미국, 그리고 땅덩어리만 믿고 거만했던 저, 중국. 호프만 교수의 말대로라면 우리는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한국에 완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했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고작 행정 좀 빠르고 시민의식 좀 좋은 게 대수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턱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강의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찾아왔지만 강의실의 무거운 공기는 좀처럼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호프만 교수가 화면에 띄워둔 여권 파워, 순위표와 한국의 디지털 행정 속도는 그 자리에 모인 엘리트들의 자존심에 깊은 생채기를 냈습니다. 팩스로 서류를 보내다가 국가 물류가 마비된 일본, 약탈이 일상이 되어버린 미국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까발려졌으니까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일본 유학생 야마모토는 분을 사귀지 못해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펜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평소 냉철하고 예의 바른 사무라이의 후회를 자처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자존심에 금이 가자 그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호프만 교수가 다시 강단에 서자마자 야마모토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공격에 가까운 제스처였습니다. 교수님, 인정합니다. 한국의 행정 시스템이 좀 빠르긴 하더군요. 하지만 그건 기술의 깊이가 없다는 반증 아닙니까? 한국은 그저 빨리빨리만 외치는 냄비 근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국가의 진정한 힘은 응용기술이나 속도가 아니라 뿌리가 되는 기초과학에서 나옵니다. 야마모토는 자신의 태블릿을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일본 국기가 선명하게 박힌 거대한 그래프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역대 노벨 과학상 수상자 명단입니다. 일본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상 등 25명이 넘는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아시아 압도적 1위죠. 반면 한국은 과학 분야 수상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차 커졌습니다. 강의실의 시선이 집중되자 야마모토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전부 일본 기술을 베끼거나 미국 장비를 가져다가 조립만 하는 수준 아닙니까? 삼성도 처음엔 일본 기술자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뿌리가 없는 기술은 사상누각입니다. 위기가 오면 무너지는 건 근본 없는 한국이지 기초가 튼튼한 일본이 아닙니다. 교수님은 지금 조립공을 장인보다 위에 두고 계십니다. 야마모토의 말은 제 가슴속에 있던 답답함을 뻥 뚫어주는 듯했습니다. 저 역시 야마모토의 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중국에서도 한국을 거대한 하청 공장이라고 부릅니다. 원천 기술은 없고 남의 설계도를 받아다가 기계처럼 찍어내는 일만 하죠. 그게 어떻게 국가 경쟁력이 됩니까? 진짜 주인은 설계도를 가진 나라 아닙니까? 강의실 곳곳에서 동조하는 듯한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서구권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노벨상이라는 권위 앞에서 한국의 성과는 그저 운 좋은 제조업의 성공 정도로 치부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는 호프만 교수가 당황하거나 논리적으로 반박하려 애쓸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는 화를 내기는커녕 마치 철없는 아이의 투정을 듣는 할아버지처럼 측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강단 앞으로 걸어 나와 책상 위에 놓인 생수병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뚜껑을 따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야마모토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야마모토, 그리고 창. 너희는 정말 위기가 뭔지 모르는군. 책상 물림 도련님들이라 그런가. 교수가 물병을 내려놓으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노벨상 메달이 밥을 주나? 그 금색 트로피가 목마를 때 물을 주나? 진짜 생존이 걸린 위기가 닥쳤을 때 너희가 자랑하는 그 과거의 영광이 얼마나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인지 지금부터 팩트로 보여주지. 교수는 리모컨을 눌러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붉은색으로 타들어가는 지구 지도였습니다. 곳곳에 경고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기후위기 지도다. 전 세계적인 이상 고온과 가뭄으로 지하수는 말라붙고 강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이론은 완벽한데 현실은 시궁창인 곳들이 보이지. 지금 유럽과 중동, 그리고 일본의 현실을 볼까? 화면에 뜬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물의 도시라 불리던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운하는 썩은 냄새를 풍기는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고, 독일의 라인강은 바닥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배가 다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비참하고 충격적인 건 일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지난달 일본 시코쿠 지방의 뉴스다. 댐 저수율이 0%를 기록하자 수돗물 공급이 전면 중단됐지. 화면 속 일본의 풍경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급수차 한 대가 도착하자 수백 명의 시민이 빈 페트병과 양동이를 들고 몰려들었습니다. 서로 물을 먼저 받겠다며 욕설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질서의 나라, 배려의 민족이라던 일본의 이미지는 생존 본능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흙탕물이라도 받으려고 아우성치고 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뭘 하고 있지? 낡은 정수시설이 고장났는데 부품이 없어서 고치지도 못하고 있다. 관료주의 때문에 예산 집행이 늦어져서 수리공이 오는 데만 2주가 걸린다고 하더군. 교수는 화면을 정지시켰습니다. 흙탕물을 받아들고 망연자실해하는 일본 노인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교수는 야마모토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야마모토, 자네 말대로 일본은 노벨 화학상 수상자가 많지.
세계 최고 수준의 화학 지식을 가진 나라야. 그런데 그 위대한 지식으로 왜 저흙탕물 하나 정화하지 못하나? 시민들이 목말라 죽어가는데 노벨상 메달을 녹여서 마시게 할 건가? 야마모토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귀까지 새빨개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는 잔인할 정도로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론은 실험실에 있지만 생존은 현장에 있다. 이제 한국을 봐라. 진짜 기술이 뭔지 보여주마.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듯한 중동의 한복판. 그곳에 마치 외계 문명처럼 거대한 은빛 플랜트가 웅장한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생명줄이지. 화면 속 거대한 파이프에서는 맑고 투명한 물이 폭포수처럼 콸콸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닷물이 들어가서 생수가 되어 나오는 기적. 그것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거대한 물의 성전처럼 보였습니다. 이 공장은 하루에 100만 명이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들어낸다. 역삼투압 방식의 핵심 필터 기술부터 증발식 담수화 기술까지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 1위다. 한국은 물이 부족하지 않은 국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에서 가장 물을 잘 다루는 나라가 됐다. 교수는 지도를 확대해 중동 지역을 가리켰습니다. 사우디 왕족들이 마시는 물, 두바이의 화려한 분수쇼에 쓰이는 물, 카타르의 농장에 뿌려지는 물, 전부 한국 기술로 만든다. 만약 한국 기업이 철수하거나 부품 공급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 강의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사우디 왕실도 두바이의 마천루도 3일 안에 말라 죽는다. 석유는 끊어도 불편할 뿐이지만 물을 끊으면 문명 자체가 소멸한다. 지금 중동의 밸브를 쥐고 있는 건 알라신이 아니라 한국인 엔지니어들이다. 물을 쥔 자가 진짜 주인이다. 교수는 야마모토를 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론은 일본이 만들었을지 몰라도 그걸 현실에서 구현해 사람을 살리는 건 한국이다. 생존 앞에서 이론은 사치일 뿐이야. 알겠나? 야마모토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하지만 교수의 팩트 폭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 다음은 불이다. 에너지 위기를 보자. 화면에 일본 도쿄의 밤거리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던 화려한 네온사인의 도쿄가 아니었습니다. 도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드문드문 켜진 가로등만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은 원자력 트라우마에 갇혀있다. 원전을 재가동하지 못하고 낡은 화력 발전소에 의존하다 연료비가 폭등하자 전력 난민 신세가 됐지. 화면에는 계획 정전이라는 안내문이 붙은 도쿄의 아파트 단지가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춰 노인들이 계단을 기어오르고 병원의 호흡기가 멈출까봐 의료진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칠 국가라고는 믿기 힘든 후진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이번엔 유럽을 보자.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그자 무슨 일이 일어났지? 독일의 한 가정집. 시민들이 숲에서 주워온 땔감으로 난로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21세기의 땔감이라니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초과학 강국이라는 독일과 일본이 전기가 없어서 덜덜 떨고 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나?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화면이 바뀌자 강의실 안의 온도가 순식간에 올라가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강렬하고 눈부신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K-스타. 한국의 인공태양이다. 거대한 도넛 모양의 토카막 장치 안에서 태양보다 뜨거운 플라스마가 맹렬하게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용의 포효처럼 웅장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에너지원이라 불리는 핵융합이다. 1억 도의 초고온을 견뎌야 하는 극한의 기술이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던 1억 도 유지 시간. 세계 신기록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 미국, 유럽, 아니다. 바로 한국이다. 교수는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한국의 기록은 다른 선진국들을 압도적으로 따돌리며 수직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노벨 물리학상 이론을 연구하며 논문을 쓸 때 한국은 그 이론을 바탕으로 태양을 땅 위에 직접 만들었다. 석유 시대가 끝나면 에너지 패권은 어디로 갈까?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한국이 미래의 에너지 제국이 된다. 교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공상과학이 아니다. 한국대전의 연구소에서 매일매일 갱신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가 아니다. 스스로 자원을 창조하는 나라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어서 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바닷물을 식수로
수소를 태양으로 바꾸는 21세기의 연금술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가장 중요한 생존 기술, 바이오를 보자. 교수는 스크린에 팬데믹 시뮬레이션 바이러스 X라는 붉은 글자를 띄웠습니다. 가상의 전염병이 전 세계를 덮치고 국경이 폐쇄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새로운 치사율 30%짜리 바이러스가 창궐했다. 미국이 기적적으로 백신을 개발했다고 치자. 설계도는 완성됐다. 그런데 그걸 누가 만들지? 화면에는 텅 빈 미국의 제약 공장과 파업, 피켓을 든 유럽의 노동자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락다운이 걸리면 노동자들은 출근하지 못한다. 공장은 멈추고 물류는 끊긴다. 백신 설계도가 있어도 주사기에 담을 약이 없다면 인류는 멸망한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있다. 화면에 인천 송도의 거대한 바이오 단지가 나타났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장 내부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없어도 돌아간다. 수천 개의 로봇팔이 정밀하게 움직이며 약품을 배양하고 바이알에 담고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클린룸에서 로봇들이 춤을 추듯 움직이는 장면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은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밀도가 세계 압도적 1위인 나라다. 이 말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쓰러져도 공장은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국의 스마트 팩토리는 24시간 365일 인류 80억 명에게 공급할 백신과 치료제를 찍어낼 수 있다. 교수는 공장 내부 영상을 확대했습니다. 기계적인 소음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통제. 그것은 공장이 아니라 거대한 구원의 방주처럼 보였습니다. 전 세계 공장이 멈출 때 한국의 바이오 공장만이 돌아간다. 백신과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세계의 약국. 그게 한국이다. 교수는 야마모토의 책상 위에 놓인 노벨상 수상자 명단을 손가락으로 툭 쳤습니다. 종이 한 장이 힘없이 팔락거렸습니다. 야마모토, 자네는 노벨상이 자랑스럽겠지. 하지만 기억해라. 바이러스가 퍼지면 사람을 살리는 건 벽에 걸린 노벨상 상장이 아니라 한국 공장에서 나온 주사기 한 방이다. 야마모토의 얼굴은 이제 흑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반박할 논리를 찾지 못한 채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창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을 하청 공장이라고 비하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장은 단순한 하청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신의 공장이었습니다. 교수는 강단을 내려와 우리 모두를 둘러보며 나지막이, 그러나 뼈저리게 일갈했습니다. 너희는 실험실에서 트로피를 닦아라. 한국은 공장에서 인류를 구원할 테니. 강의실을 뒤흔든 그 한마디는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것이 원천 기술보다 무서운 생산 권력이다. 한국이 기계를 멈추면 세계는 목마름과 어둠, 그리고 질병 속에서 죽어간다. 자, 이제 대답해봐라. 누가 진짜 강대국이지?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은 작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 거대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물, 불, 그리고 약. 인간 생존의 필수 요소들을 모두 손에 쥐고 있는 나라. 그들은 언제든 우리의 목숨줄을 끊을 수도 살릴 수도 있는 심판자였습니다. 제 아버지와 중국 공산당이 그토록 한국을 얕잡아봤던 이유가 어쩌면 무지함이 아니라 본능적인 두려움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은 공포가 제 가슴 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호프만 교수의 눈빛은 아직 보여줄 것이 많이 남았다는 듯 번뜩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압도적인 한국에 대한 강의에도 인간의 자존심이란 참으로 질긴 것이었습니다. 특히 제 옆자리의 일본인 유학생 야마모토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는 일본이 자랑하던 노벨상과 기초과학이 생존이라는 키워드 앞에서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그는 어떻게든 한국을 깎아내릴 틈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낸 공격 지점은 바로 역사와 의존성이었습니다. 야마모토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제조업 생산 능력이 뛰어나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평화로울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5,000년 동안 수천 번의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왕은 백성을 버리고 도망쳤고 나라는 힘없이 유린당했습니다. 그들의 DNA에는 패배와 도망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 역시 거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의 역사를 속국의 역사라고 배웠으니까요. 맞습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나라입니다. 과거에는 중국의 조공을 바쳐 연명했고, 지금은 미국의 군사력에 기생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증명된 약소국 DNA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그들은 또 도망칠 겁니다. 야마모토는 기세를 몰아 현대의 사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2019년의 뉴스 헤드라인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2019년을 기억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수출을 규제하자 한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과 SK가 공장을 멈출 뻔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소재를 주지 않으면 반도체 하나 만들지 못하는 기술 식민지입니다. 근대화도 일본이 시켜줬고 지금의 경제 성장도 일본의 기술 덕분이죠. 그들은 영원히 일본을 넘어설 수 없는 일존형 국가입니다. 강의실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확실히 2019년 한일 무역 분쟁 당시 한국이 당황했던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서구권 학생들에게도 한국은 일본의 기술적 하위 호환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었습니다. 호프만 교수는 팔짱을 낀 채 우리의 주장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창, 그리고 야마모토, 너희는 역사의 껍데기만 보고 있군. 한국인이 도망친다고? 패배자 DNA라고? 교수는 싸늘한 눈빛으로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이 진짜 화가 났을 때 어떤 얼굴을 하는지 보여주지. 너희가 말하는 그 패배자들이 강대국을 어떻게 집어삼키는지 말이야. 화면에는 19세기의 낡은 기록화들이 나타났습니다. 1866년 병인양요와 1871년 신미양요의 장면들이었습니다. 프랑스 함대와 미국 해병대가 조선을 침공했다. 당시 서양의 군함은 증기선이었고 대포를 쏘았지. 조선군은 화승총이라는 구식 무기를 들고 있었다. 화력 차이 100배가 넘었다. 현대전으로 치면 탱크와 소총의 싸움이었어. 교수는 프랑스 제독과 미군 지휘관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나? 프랑스도 미국도 결국 철수했다. 왜일까? 그들이 조선군을 이기지 못해서. 아니, 전투에서는 이겼다. 압도적으로 학살했지. 하지만 그들은 점령을 포기하고 도망치듯 떠났다. 교수는 당시 미군 장교가 남긴 기록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나라는 기이하다. 정규군을 전멸시키면 농민들이 낫을 들고 나온다. 농민을 죽이면 승려들이 창을 들고 나오고 그들마저 죽이면 아녀자들이 지붕 위에서 기와장을 던지며 달려든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치 좀비처럼 끝없이 일어난다. 이 나라는 전투에서 이길 수는 있어도 다스릴 수는 없다. 승리의 비용이 점령의 이익보다 훨씬 크다. 강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는 좀비 같은 저항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인이 가진 광기다. 그들은 정부가 무너지고 왕이 도망쳐도 백성들이 스스로 조직을 만든다. 그걸 일병이라고 부른다.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도끼. 서양 제국주의가 전 세계를 식민지로 만들 때 유일하게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포기하게 만든 나라가 바로 조선이다. 교수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창, 너희 중국은 청나라 때 서양 군대가 오자마자 조약을 맺고 항구를 열었지. 일본도 흑선이 오자마자 문을 열었다. 하지만 한국은 끝까지 물어뜯었다. 이게 패배자의 DNA로 보이나?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모하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이 광기가 현대에 오면 어떻게 변할까? 21세기의 의병은 총 대신 무엇을 들까? 교수는 화면을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왼쪽에는 중국의 오성훈기가, 오른쪽에는 일본의 일장기가 떠 있었습니다. 국가 간 감정이 격해졌을 때 너희 나라 시민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자. 왼쪽 화면에서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몇 년 전 중국에서 있었던 반일 시위 장면이었습니다. 창, 잘 봐라. 너희 중국인들이 애국심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영상 속 중국인들은 길거리에 주차된 일본 브랜드 자동차를 쇠파이프로 때려 부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차주는 같은 중국인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일본계 백화점 유리를 깨고 들어가 물건을 약탈하고 일장기를 태우며 괴성을 지르는 모습. 그것은 시위가 아니라 미개하고 폭력적인 폭동이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저 야만적인 모습이 내 조국의 민낯이라니. 이번에는 오른쪽 화면이 재생되었습니다. 일본 도쿄의 코리아타운이었습니다.
혐한 시위대가 확성기를 틀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한국인 관광객을 위협하고 조롱하는 저급한 모습. 야마모토 역시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너희는 분노를 폭력과 소음으로 표현하지. 정부가 선동해야만 움직이는 관제 데모 혹은 약탈을 위한 핑계일 뿐이다. 교수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2019년 서울의 거리였습니다. 자, 이제 한국을 보자. 2019년 일본의 무역 도발 당시 한국의 거리는 어땠을까? 화면 속 서울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쇠파이프를 든 사람도, 불타는 자동차도, 확성기를 튼 시위대도 없었습니다. 폭동, 없었다. 약탈, 없었다. 정부가 시켰나? 아니, 한국 정부는 오히려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라고 했다. 하지만 교수는 유니클로 매장의 CCTV 화면을 띄웠습니다. 매장 안에는 직원을 제외하고 단 한 명의 손님도 없었습니다. 마치 유령 도시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소리를 지르는 대신 지갑을 닫았다. 아주 차갑고 치밀하게. 일본 맥주 수입액이 한 달 만에 0원을 찍었다. 수천억 원을 팔던 옷가게가 문을 닫았다. 누가 강요한 게 아니다. 5천만 국민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본 제품에 대한 경제적 사형 선고를 집행한 것이다. 교수의 목소리가 낮고 서늘하게 깔렸습니다. 이것은 시위가 아니라 암살이다. 한국인들은 총 대신 신용카드로 적의 숨통을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끊어버린다. 야마모토, 너희 일본 기업들이 이때 입은 피해가 얼마인지 아나? 관광 수입 감소, 불매 운동으로 인한 파산. 너희가 쏜 화살이 부메랑이 되어 너희 경제의 심장을 타격했다. 야마모토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깟 옷 몇 벌 안 사입는 게 무슨 대수입니까? 중요한 건 기술입니다.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로린 폴리이미드 등 3대 핵심 소재 수출을 막았을 때 한국 반도체 공장은 멈출 뻔했습니다. 그때 한국 대통령이 사과하고 무릎 꿇었어야 했습니다. 야마모토의 말대로였습니다. 당시 한국 반도체 산업은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 반도체는 3개월 안에 망한다. 한국은 항복할 것이다 라고 떠들어댔었죠. 호프만 교수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항복, 무릎, 야마모토, 자네는 정말 한국인을 모르는군. 교수는 한국의 중소기업 솔브레인과 동진세미캠의 주가 그래프와 뉴스 기사를 띄웠습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은 호언장담했지. 한국이 저 고순도 불화수소를 국산화하려면 100년은 걸릴 거라고.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12-9, 즉 99.999999999% 순도는 일본만의 예술이라고 자만했어. 화면에 카운트다운 시계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지? 1년, 10년, 아니, 단 3개월이었다. 강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연구소에 침낭을 깔고 24시간 불을 끄지 않았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테스트 라인을 통째로 내줬고 정부는 규제를 다 풀었다. 전 국민이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기술 개발에 매달렸다. 그리고 보란듯이 3개월 만에 초고순도 불화수소 양산에 성공했다. 교수는 일본 소재 기업 스텔라 케미파의 실적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매출이 수직으로 낙하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가장 큰 우량 고객인 삼성을 영원히 잃었다. 일본 기업들의 매출은 90% 폭락했고 창고에는 재고가 썩어나갔지. 견디다 못한 일본 기업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나? 한국 정부의 애원에서 한국 땅에 공장을 짓게 해달라고 빌었다. 일본 정부의 규제를 피해서 한국으로 망명한 꼴이지. 교수는 야마모토에게 다가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야마모토, 너희는 한국의 급소를 찔렀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건 한국인들의 잠자던 도끼를 깨운 자살 행위였다. 너희가 쏜 총알은 한국의 방탄조끼에 튕겨나와 일본 경제의 심장에 박혔다. 야마모토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기술 제국 일본의 위상이 한국의 오기와 집념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 나라엔 일병이라는 DNA가 흐른다. 평소에는 보수니 진보니 하며 서로 멱살 잡고 싸우지만 외부의 적이 선을 넘는 순간 5천만 명이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인다. 교수는 스크린에 19세기의 의병 사진과 2019년의 연구원 사진을 오버랩시켰습니다. 낯을 든 농민과 현미경을 보는 엔지니어. 그들의 눈빛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밟으면 꿈틀하고 죽는 지렁이가 아니다. 밟으면 발목을 물어뜯어 온몸을 괴사시키는 맹독을 가진 독사다. 너희가 힘으로 누르려 할수록 그들은 더 강하고 치명적인 독을 품고 일어난다. 교수는 저 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창, 너희 중국이 4대 보복으로 한국을 압박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은 굴복하지 않고 시장을 다변화해서 살아남았다. 기억해라. 한국을 건드리는 건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굶주린 독사의 꼬리를 밟는 것과 같다. 강의실은 공포 섞인 침묵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을 너무 몰랐습니다. 그들의 친절함과 예의 바름 뒤에 숨겨진 섬뜩할 정도의 생존 본능과 도끼. 그것은 수천 년의 침략과 시련이 만들어낸 불사조의 갑오지였습니다. 저는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리적인 무기가 아니라 정신적인 무장 상태가 완벽한 나라. 경제적 타격을 입으면 더 빠른 기술 개발로 보복하고 무력 도발을 하면 전 국민이 군인이 되어 맞서는 나라. 호프만 교수의 강의가 진행될수록 제 안에 있던 중화사상의 오만함은 점차 두려움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강의실의 냉소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대륙의 거대한 역사와 힘을 믿는 저와 전 세계 문화의 수도라 자부하는 미국의 데이비드에게 한국의 도끼나 기술은 인정할 수 있어도 문화만큼은 인정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스크린에 이번 강의의 주제인 문화라는 단어가 뜨자마자 저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 입가에는 비웃음이 진하게 걸렸습니다. 교수님, 이제 좀 유치해지는군요. 문화라니요. 그딴 건 배부른 돼지들의 광대 노름일 뿐입니다. 중국의 5,000년 역사나 만리장성의 위험 앞에서는 재롱잔치 수준이죠. 결국 나라를 지키는 건 강력한 군대와 핵미사일이지 무대 위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딴따라가 아닙니다. 소프트 파워. 그건 하드 파워가 없는 약소국들이나 내세우는 비겁한 핑계 아닙니까? 제 도발적인 발언에 미국인 데이비드도 질세라 거들었습니다. 평소 저와 사이가 좋지 않던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의기투합한 모습이었습니다. 창의 말이 맞아요. 한국인들은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 이상 좀 받았다고 우쭐하는데 솔직히 그건 운 좋게 터진 반짝 유행일 뿐입니다. 결국 세계의 표준은 영어고 문화의 중심은 헐리우드입니다. 한국 드라마 좀 본다고 미국인들이 한국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에겐 아이언맨과 어벤져스가 있는데 그들의 눈에는 한국의 문화가 그저 일시적인 가십거리나 심심풀이 땅콩 정도로 비치는 듯했습니다. 호프만 교수는 그들의 비웃음을 여유롭게 받아넘기며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천천히 강단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창, 그리고 데이비드. 너희는 문화를 놀이라고 생각하는군. 참으로 순진해. 현대전에서 문화는 가장 강력한 생화학 무기이자 정신 지배도구다. 교수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총칼로 땅을 뺏는 건 하수다. 그건 반발을 부르지. 하지만 진짜 고수는 상대의 위장과 영혼을 뺏는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말이야. 교수는 화면에 뉴스 기사 하나를 띄웠습니다. 덴마크 국기와 새빨간 라면 사진이었습니다. 최근 덴마크에서 일어난 일을 아나? 덴마크 수의식품청이 한국의 불닭볶음면 3종을 리콜했다. 이유가 뭐였는지 아나? 너무 매워서 급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독극물 수준이다. 캡사이신 수치가 위험하다는 거였지. 강의실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데이비드가 배를 잡고 웃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거봐요. 한국 음식은 사람이 먹을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자극적이고 야만적이죠. 바이킹의 후예들이라면 하나가 무서워서 도망친 겁니까? 하지만 교수의 표정은 진지하다 못해 섬뜩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다, 데이비드.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 SNS와 유튜브의 반응이었습니다. 덴마크의 리콜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전 세계 네티즌들이 덴마크 정부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매운맛도 모르는 겁쟁이냐? 내 라면을 뺐지? 마라. 이것은 음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라며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심지어 덴마크 현지인들조차 한국 라면을 구하기 위해 독일 국경을 넘어가서 사재기를 하는 총극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덴마크 정부는 굴복하고 판매를 다시 허가했다. 일개라면 회사가 국가의 검역 시스템을 이긴 것이다. 이게 단순한 해프닝 같나? 교수는 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것은 서구인들의 미각이 한국에 의해 완전히 식민지화되었다는 증거다. 과거 유럽과 미국인들은 소금과 설탕 범벅인 햄버거, 기름에 쩐 피쉬앤칩스 같은 맛없는 음식을 먹으며 비만에 시달렸다. 그들에게 한국의 빨간 맛은 처음엔 고통이었지만 이제는 없으면 금단 증상을 일으키는 합법적 마약이 되었다. 교수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엔 미국의 대형 마트 트레이더 조 앞이었습니다. 새벽 5시인데도 긴 줄이 주차장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아이폰 출시일이 아니었습니다. 냉동 김밥, 고작 $3짜리 김밥 하나를 사려고 미국인들이 오픈런을 하고 있다. 영상 속 미국인들은 마트 문이 열리자마자 좀비 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카트에 김밥을 쓸어 담으며 환호하고 물량이 동나자 서로 주먹다짐까지 벌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자네 나라 국민들이 한국 음식 하나 때문에 이성을 잃고 싸우는 꼴을 봐라. 이게 정상적인 식품 소비로 보이나? 아니, 이건 생존 본능이다. 그들의 뇌는 이제 한국의 참기름 냄새와 고추장 맛 없이는 도파민을 생성하지 못한다. 교수는 식문화가 가진 무서움을 설명했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유럽과 미국의 식탁이 김치, 라면, K-BBQ에 점령당했다. 음식은 문화의 최후 방어선이다. 언어는 배워야 하지만 맛은 본능이니까. 그런데 한국은 그 최후의 방어선을 뚫고 전 세계인의 위장을 접수했다. 교수는 저를 바라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창, 너희 중국 음식도 세계적이지. 하지만 그것은 저렴한 한 끼로 소비될 뿐이다. 한국 음식처럼 열광적인 팬덤을 만들거나 품절 대란을 일으키진 않는다. 이것은 무역 제재보다 무서운 일상의 지배다. 만약 한국이 식품 수출을 끊으면 전 세계 식탁은 금단 증상으로 폭동이 일어날 거다. 너희 국민들은 이제 한국의 맛 없이는 밥을 넘기지 못하니까. 교수의 말에 데이비드는 입맛을 다셨습니다. 사실 그도 어제 점심으로 컵라면을 먹었으니까요. 위장을 지배당했다는 말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장을 지배했으니 이제 뇌를 지배할 차례군. 데이비드, 자네는 헐리우드가 최고라고 했지. 지금 헐리우드의 현실을 볼까? 화면에 최근 개봉한 디즈니와 마블 영화들의 포스터가 떴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처참한 흥행 성적표와 관객들의 악플이 달려 있었죠. 과도한 PC주의, 즉 정치적 올바름, 억지스러운 교훈 주입, 매력 없는 캐릭터. 관객들은 하품하며 극장을 나가고 있다. 너희는 문화를 가르치려 들기 시작하면서 쿨함을 잃었다. 더 이상 세계는 미국 영웅에게 열광하지 않는다. 이번엔 중국 영화 포스터였습니다. 막대한 제작비를 쏟아부은 전쟁 영화였지만 해외 평점은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창, 너희는 더 심각해. 검열 때문에 창의성이 거세됐다.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공산당 선전 영화를 누가 보고 싶어 하겠나? 전 세계는 너희 문화를 촌스럽고 강압적이라고 느낀다. 돈으로 극장을 살 순 있어도 관객의 마음은 살 수 없다. 교수는 넷플릭스 로고를 화면 가득 띄웠습니다. 그리고 CEO 테드 서렌도스의 발언을 붉은 글씨로 인용했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없으면 넷플릭스 구독자의 80%가 이탈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나? 넷플릭스라는 거대 글로벌 플랫폼의 생사여탈권을 한국이 쥐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 작가들이 펜을 꺾으면 넷플릭스 주가는 반토막이 난다.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전 세계 20억 명 젊은이들의 도파민 수도꼭지다. 한국이 콘텐츠 공급을 멈추면 전 세계는 지루함이라는 집단 우울증에 빠진다. 한국은 전 세계인의 감정을 조절하는 리모컨을 쥐고 있는 셈이다. 교수는 언어 학습 앱 듀오링고의 2025년 통계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권력이다. 과거 전 세계 엘리트들은 프랑스어를 동경했고 비즈니스를 위해 영어를 배웠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 10대가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언어 2위가 뭔지 아나? 바로 한국어다. 중국어? 7위로 밀려났다. 저에게는 뼈아픈 수치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전 세계에 공자학원을 세우고 돈을 뿌려도 안 되던 일이 한국은 드라마 몇 편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지금 서양의 10대들은 영어를 쓰는 미국인보다 한국어를 쓰는 한국인을 더 상류층으로 인식한다. 그들은 한국어로 농담을 하고 한국식으로 고개 숙여 인사를 하며 한국적인 가치관, 즉 정과 노력, 권선징악을 동경한다. 너희 자녀들의 뇌 구조가 한국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다. 창과 데이비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문화가 단순히 노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을 심는 세뇌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안보와 무슨 상관인지 보여주지. 데이비드, 자네가 말한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무기다. 교수는 전 세계 지도 위에 보라색 점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개였던 점들이 순식간에 늘어나더니 북미, 남미, 유럽, 동남아, 심지어 중동과 아프리카, 그리고 폐쇄적인 중국 대륙까지 지구 전체를 보라색으로 뒤덮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나? BTS의 팬덤, 아미와 K 콘텐츠 팬덤의 분포도다. 20억 개가 넘는 점이다. 이들은 단순한 팬이 아니다. 조직적이고 열정적이며 무엇보다 투표권이 있는 미래 세대다. 교수는 저에게 다가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창, 만약 너희가 한국을 향해 미사일 버튼을 누르려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한국 정부가 규탄 성명을 내기도 전에 전 세계 20억 명의 젊은이들이 너희 대사관 앞으로 화염병을 들고 달려갈 거다. 너희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자국 정부를 압박해 중국을 고립시킬 거다. 교수는 데이비드에게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버리려 한다면 미국의 유권자인 MZ세대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들은 자신의 아이돌이 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백악관을 포위할 거다. 이것은 핵무기보다 무서운 정서적 해구산이다. 한국은 투표권이 있는 전 세계 미래 세대 전체를 감성적 인질로 잡고 있다. 한국을 건드리는 건 전 세계 20억 명의 적을 동시에 만드는 자살 행위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물리적인 영토를 뺏는 건 눈에 보이지만 마음을 뺏는 건 보이지도 않고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노래와 드라마라는 트로이 목마를 우리 안방에 들여놓은 것입니다. 총칼로 땅을 뺏는 건 하수다. 그건 반발을 부르지. 하지만 한국은 너희 자녀들의 영혼을 뺏었다. 너희 아이들은 한국 라면을 먹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로 사랑을 고백한다. 그리고 한국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너희에게 맞설 것이다. 교수는 텅 빈 제임스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일갈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정복이다. 너희는 총으로 세계를 지배하려 했지만 한국은 매력으로 세계를 중독시켰다. 이제 알겠나? 왜 한국이 대체 불가능한지. 마약상이 사라지면 중독자들은 미쳐 날뛰는 법이니까.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 문화를 광대 노름이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광대는 춤을 추며 우리의 안방까지 들어와 우리 아이들의 손에 쥔 총을 내려놓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치러진 가장 우아하고 소름 끼치는 식민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제 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제 조카가 어제 보내준 메시지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삼촌, 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중국어가 아니었습니다. 서툰 한국어였습니다. 제 딸조차 이미 한국이라는 거대한 문화 제국의 시민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삼촌은 중국의 굴기를 꿈꾸지만 조카는 한국의 문화를 꿈꾸는 현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패배의 본질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승리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이었습니다. 아직 중국의 마지막 자존심은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바로 하드파워, 군사력이었습니다. 특히 세계 최강 미군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우월감에 젖어 있는 미국에게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돈을 갉아먹는 귀찮은 존재이자 보호받아야 할 짐으로 보였습니다. 미국인 데이비드가 삐딱한 자세로 앉아 화면에 문서 하나를 띄웠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 논의 중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안이었습니다. 교수님, 문화가 대단한 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부자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안보를 미국에게 구걸하고 있는 겁니까? 데이비드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빚쟁이에게 독촉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 납세자들은 매년 수십억 달러를 한국 방어를 위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왜 남의 나라 국경을 지키다가 죽어야 합니까? 한국은 전형적인 안보 무임승차국입니다. 돈은 벌면서 국방은 미국 형님에게 떠넘기는 얌체죠. 이제 미군을 철수시키고 우리 돈을 아껴야 합니다. 스스로를 지킬 능력도 없는 나라를 왜 우리가 계속 도와줘야 합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처럼 한국이 돈을 더 내지 않으면 빼는 게 맞습니다. 데이비드의 말은 미국 내 고립주의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그러자 저 역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거들었습니다.
미군 철수는 중국에게는 축복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데이비드의 말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미군이 한반도에서 빠지면 동북아시아는 훨씬 평화로워질 거다. 긴장을 유발하는 건 미군이니까. 물론 미군이 사라지면 한국은 3일 안에 중국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오겠지만 말이지. 한국군, 미군 정보 자산 없이는 작전도 제대로 못하는 눈먼 군대 아닌가? 우리는 한국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이익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돈을 아끼고 싶어 했고 중국은 한국을 집어삼키고 싶어 했으니까요. 야마모토는 그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일본에게 미군 철수는 악몽과도 같은 시나리오였기 때문입니다. 호프만 교수는 팔짱을 낀 채 우리의 주장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한숨과 함께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는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와 데이비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임승차라. 데이비드, 자네는 펜타곤의 기밀 전략 보고서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있나? 한국이 미국의 짐이라고? 돈을 아끼자고? 교수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리모컨을 눌러 거대한 전략 지도를 띄웠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지도가 붉은색, 즉 중국, 러시아, 북한과 파란색, 즉 미국, 일본, 한국으로 선명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팽팽한 힘의 균형이 느껴지는 지도였습니다. 만약 자네 말대로 미군이 한반도에서 전면 철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지. 교수가 버튼을 누르자 화면 속에서 한국에 주둔하던 평택 캠프, 험프리스와 오산 공군기지의 미군 부대 마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지도의 색깔이 순식간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색 세력이 댐이 터진 물살처럼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한국이 무너지거나 혹은 살기 위해 중국 쪽으로 붙어버리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붉은색 화살표가 한반도를 넘어 곧장 일본 열도를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한국이라는 방패가 사라졌다. 그 다음 타깃은 어디지? 중국의 항공모함 야오닝함과 산둥함 전단이 대한해협을 넘어 도쿄 앞바다를 포위했고 러시아의 투폴레프 폭격기가 홋카이도 영공을 제집 드나들듯 휘젓고 다녔습니다. 야마모토, 잘 봐라. 한국이 사라지면 일본은 더 이상 안전한 후방기지가 아니다. 너희가 최전방이 된다. 중국의 탄도 미사일 사정거리에 도쿄가 직접 노출되고 러시아 함대가 홋카이도 해상을 봉쇄할 거다. 야마모토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평화헌법 아래서 안락하게 지내던 실전 경험이라곤 전무한 일본 자위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주가지수가 폭락하고 엔화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그래프가 함께 떴습니다. 한국군 60만 명이 휴전선에서 미친 듯이 막아주고 있으니까 일본이 경제활동을 하고 올림픽을 열고 애니메이션이나 만들면서 평화를 즐기는 거다. 한국이 그 모든 지정학적 리스크를 흡수하고 있어. 그런데 한국을 버리라고? 야마모토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의자를 박차고 일어날 기세였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일본 경제는 즉시 붕괴합니다. 해상 봉쇄로 석유가 끊기고 안보 불안으로 외국 자본이 다 빠져나갈 겁니다. 제발 한국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들이 막아줘야 우리가 삽니다. 평소 한국을 하청 국가라며 무시하던 야마모토가 저렇게 비굴하게 애원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생존 앞에서는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던 것입니다. 교수는 이번엔 데이비드를 향해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붉은 선이 그어졌습니다. 데이비드, 일본마저 무너지거나 중국의 압박에 못 이겨 중립을 선언하면 미국의 방어선은 어디까지 밀릴까? 붉은 선이 괌을 지나 하와이,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앞바다까지 밀려왔습니다. 태평양이 중국과 러시아의 앞마당이 된다.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중국 핵잠수함이 발견되고 LA 상공에 러시아 전략 폭격기가 나타날 거다. 미국 본토가 적의 직접적인 타격권에 들어가는 거야. 그때 가서 방어선을 다시 구축하려면 얼마가 들 것 같나? 교수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강의실을 울렸습니다. 한국은 무임승차자가 아니다. 대륙 세력인 중국과 러시아가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야욕을 그 좁은 반도에서 온몸으로 피를 흘리며 막아내고 있는 거대한 방파제다. 그들이 매일매일 휴전선에서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기에 뉴욕의 시민들이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월스트리트가 돌아가는 거다. 한국은 너희를 대신해 칼을 맞고 있는 방패야. 방파제를 걷어차면 다음 쓰나미는 온전히 너희가 맞아야 한다. 그 비용은 주한미군 주둔비의 100배,
아니 1000배가 넘을 거다. 그래도 돈이 아깝나? 데이비드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한국이 짐이 아니라 미국의 생명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어졌습니다. 교수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군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규군이 아니었습니다. 하드파워를 논했으니 이제 병력의 질을 따져보자. 데이비드, 자네가 자랑하는 미군의 현실은 어떤가? 화면에 뚱뚱한 몸매의 미군 신병들이 훈련소에서 헉헉거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체력 검정을 통과하지 못해 주저앉은 병사들이 태반이었습니다. 모병제가 붕괴됐다. 지원자가 없어서 비만 청소년, 마약 전과자, 심지어 고등학교 중퇴자까지 입대 보너스를 주며 받아주고 있지. 총기분의 결합도 못해서 쩔쩔매는 당나라 군대가 되어가고 있다. 교수는 유럽 쪽 사진도 띄웠습니다. 유럽 나토군은 더 심각해. 독일군은 전차 부품이 없어서 훈련을 못하고 병사들이 빗자루를 검게 칠해서 총인 척하며 훈련하다가 조롱거리가 됐다. 평화에 찌들어 야성을 잃어버린 군대. 이게 서방 세계의 현실이다. 강의실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과 나토군의 민낯은 처참했습니다. 반면 한국을 볼까? 화면이 바뀌자 절도 있게 움직이는 한국 예비군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군복을 입은 평범한 회사원, 대학생, 치킨집 사장님들. 하지만 총을 쥔 그들의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성인 남성 90%가 소총을 1분 안에 분해 조립할 줄 알고 화생방 상황에서 방독면을 10초 안에 쓰며 박격포와 기관총을 쏠 줄 아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이스라엘? 인구 규모 면에서 한국이 압도적이다. 교수는 한국의 예비군 동원 훈련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현역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 능숙하게 진지를 구축하고 표적을 향해 정확하게 사격하는 모습. 한국의 예비군 300만 명은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다. 평소엔 넥타이를 메고 회사에서 일하지만 명령만 떨어지면 즉시 살인 병기로 변하는 슬리퍼 에이전트다. 더 무서운 건 5천만 명의 시민들이다. 민방위 훈련으로 다져진 그들은 전쟁이 나면 어디로 숨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본능적으로 안다. 약탈과 폭동. 한국에선 일어나지 않는다. 오직 질서 있는 항전만이 있을 뿐이다. 교수는 저를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창, 너희가 미군만 없으면 한국을 3일 만에 점령한다고? 천만에. 한국을 지상전으로 점령하려면 골목마다, 아파트마다 숨어있는 5천만 개의 살아있는 요새를 뚫어야 한다. 집집마다 총을 쏠 줄 아는 남자가 있고 국가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된 나라다. 이건 미군도 불가능해. 한국을 건드리는 건 벌집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독이 바짝 오른 5천만 마리의 말벌떼 속에 맨손을 집어넣는 것이다. 저는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숫자는 많지만 과연 한국 예비군처럼 자발적이고 숙련된 전투 의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한국은 국가 전체가 거대한 병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생산 능력을 보자. 현대전은 결국 물량전이다. 총알과 포탄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고철이다. 교수는 폴란드 무기 인도 속도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 앞에 폴란드가 무기를 구하러 다녔다. 독일은 전차 50대를 만드는데 3년이 걸린다고 했다. 미국은 자국 재고 채우기도 바빴지. 그때 한국은 어떻게 했나? 화면에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가 폴란드, 그디니아 항구에 도착하는 장면이 웅장하게 펼쳐졌습니다. 계약 체결 3개월 만이었다. 한국은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해서 전차와 자주포를 찍어내 폴란드에 배달했다. 유럽 방산 관계자들이 미친 속도라며 경악했지. 교수는 창원과 거제의 K방산 공장 내부를 보여줬습니다. 멈추지 않는 컨베이어 벨트, 쏟아져 나오는 포탄과 미사일. 그것은 마치 2차 대전 당시 미국의 공업력을 보는 듯했습니다. 2차 대전 때 미국을 민주주의의 무기고라고 불렀지. 하지만 지금 21세기, 자유진영의 총알과 전차를 제때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한국이다. 유럽의 나토 국가들이 왜 한국 무기를 사는지 아나? 성능, 가격? 아니, 납기다. 전쟁이 코앞인데 3년을 기다릴 바보는 없다. 한국은 주문하면 바로 만들어준다.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교수는 데이비드에게 마지막 팩트 폭격을 날렸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데이비드의 뼈를 때렸습니다. 데이비드,
한국이 안보 무임승차국이라고? 아니, 한국이 없으면 나토도 빈 껍데기다. 한국의 공장이 멈추면 우크라이나도 폴란드도 탄약이 없어서 패배한다. 지금 자유세계의 최전선을 지키는 무기는 메이드 인 USA가 아니라 메이드 인 코리아다. 데이비드는 고개를 깊이 떨구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무지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은 듯 했습니다. 한국은 보호받는 약소국이 아니라 서방 세계 전체를 무력으로 지탱하고 있는 거대한 기둥이었습니다. 태평양의 파도를 막아주고 자유진영의 무기고가 되어주는 나라. 그 대가로 고작 주한미군 주둔비 얼마를 내라고? 미국이 한국에 절을 해도 모자랄 판이다. 너희는 한국이라는 혈맹을 가진 걸 신에게 감사해야 해. 강희실은 숙연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무게감이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작지만 단단했고 조용하지만 치명적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한국은 대체 불가능한 린치핀이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다시 보았습니다. 한반도가 마치 대륙을 향해 겨누어진 날카로운 단검처럼 보였습니다. 저 작고 매서운 나라를 적으로 돌린다면 중국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함을 느끼자마자 강의실의 조명이 모두 꺼졌습니다. 지난 강의 동안 호프만 교수가 쏟아낸 정보의 양은 실로 방대했습니다. 한국의 미친 행정 속도, 세계를 움직이는 산업 기술, 불사조 같은 저항의 역사, 영혼을 홀리는 문화, 그리고 태평양을 지키는 방파제로서의 안보 역량까지 우리를 짓누르던 오만함은 이제 산산이 조각났고 그 자리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경외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와 일본의 야마모토, 그리고 미국의 데이비드까지 우리는 누구 하나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교수의 다음 행동을 기다릴 뿐이었죠. 호프만 교수는 더 이상 지휘봉을 휘두르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장례식장의 조사를 읽듯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진정한 강대국의 조건이 무엇인지 아나? 핵무기, GDP, 영토의 크기, 아니다. 그것은 바로 품격이다. 교수는 스크린에 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흑백 필름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직후의 서울이었습니다. 보라! 불과 70년 전, 이 땅은 지옥이었다. 화면 속 서울은 도시라고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폭격을 맞아 뼈대만 남은 건물들, 시체가 널려있는 거리, 그리고 그 사이를 정처 없이 떠도는 아이들. 카메라는 한 무리의 아이들을 비췄습니다. 옷은 다 해져서 누더기가 되었고 얼굴은 떼국물에 절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군 트럭 뒤를 쫓아가며 기브 미 초콜릿을 외치고 있었고 시장 바닥에서는 사람들이 꿀꿀이죽이라고 불리는 미군 부대에서 나온 잔반을 끓인 죽을 얻어먹기 위해 깡통을 들고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였다. 아프리카 가나보다 못 살았던 전 세계 190개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였던 최빈국. 메가더 장군은 이 폐허를 보고 이 나라가 복구되는 데는 100년이 걸릴 것이다라고 예언했다. 교수는 저와 야마모토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창, 너희 중국은 이때 한국을 도와주기는커녕 총무리를 겨눴지. 야마모토, 너희 일본은 한국 전쟁 특수로 돈을 벌며 이들을 조센징이라 비웃었고 전쟁 고아들을 보며 혀를 찼다. 너희에게 한국은 그저 귀찮은 거지 때에 불과했으니까.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화면 속 아이의 눈망울이 제 심장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웅장한 오케스트라 선율이 흐르며 흑백 화면이 서서히 컬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의 노이즈가 사라지고 선명한 초고화질 영상이 펼쳐졌습니다. 같은 장소, 다른 시간. 폐허가 되었던 서울의 거리는 이제 눈부신 마천루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롯데월드타워가 구름을 뚫고 솟아 있었고 한강의 다리들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한국의 기적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었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클릴룸, 우주를 향해 날아오르는 누리호, 전 세계 소녀들이 열광하는 K-팝 콘서트장, 그리고 지칠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세계의 리더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는 한국 대통령의 모습. 교수의 목소리가 감동에 젖어 떨려왔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드라마가 여기 있다. 제국주의를 해본 적이 없고 남의 자원을 약탈하지 않고
식민지 배상금으로 배를 불리지도 않은 나라. 오직 자신들의 살을 깎고 뼈를 가는 피와 땀만으로 바닥에서 기어올라와 선진국이 된 지구상 유일한 국가. 교수는 야마모토와 데이비드를 향해 일갈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일본. 너희의 화려한 박물관에는 약탈해온 문화재가 가득하고 너희의 부는 식민지인들의 피 위에 세워졌다. 하지만 한국의 부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나? 독일 탄광에서 석탄 가루를 마시던 광부들, 베트남 정글에서 피 흘린 군인들, 구로공단에서 밤새 미싱을 돌리던 여공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 이것이 한국이 가진 도덕적 권위다. 그들은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부자가 된 유일한 거인이다. 강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힘의 논리만을 숭상하던 저에게 도덕적 권위라는 말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튀르키예의 지진 현장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받은 것을 돌려주는 나라가 되었다. 영상 속에서 코리아 마크를 단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 속으로 기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진이 계속되는 위험 속에서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조대원의 손은 장갑이 다해져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지만 잔해 속에 갇힌 아이를 구하기 위해 맨손으로 돌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보라! 저 구조대원이 아이를 안고 오는 모습을. 그들은 단순히 임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아픔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화면은 아프리카의 메마른 땅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청년 봉사단이 우물을 파고 아이들에게 밥을 퍼주고 있었습니다. 필리핀의 태풍 피해 현장에서는 한국의 공병대가 무너진 학교를 다시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안다. 배고픔이 얼마나 뼈를 깎는 고통인지, 나라 잃은 서름이 얼마나 비참한지,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의 슬픔이 무엇인지, 그들은 교과서로 배운 게 아니라 몸에 새겨진 흉터로 기억하고 있다. 교수는 지도 위에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수혜국들을 표시했습니다.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이 파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사례는 한국이 유일하다. 그래서 개발도상국들은 미국이나 중국보다 한국을 더 신뢰한다. 미국은 조건을 걸고 중국은 빚을 지우지만 한국은 친구가 되려 하기 때문이다. 교수는 저를 바라보며 뼈아픈 말을 던졌습니다. 창, 너희 중국은 1대1로를 통해 돈으로 주변국을 굴복시키려 했지. 그걸 전랑외교라고 부르더군. 그래서 전 세계가 중국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존경하나? 아니, 그들은 너희의 돈은 좋아할지 몰라도 너희를 경멸한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에서 중국인들은 오만한 점령군 취급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을 보라. 베트남은 한국군에게 아픈 역사가 있지만 지금 한국을 가장 사랑하는 나라가 되었다. 튀르키예는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 부르며 눈물을 흘린다. 한국은 매력과 헌신으로 세계의 마음을 얻었다. 힘으로 굴복시키는 건 하수다. 진정한 고수는 감동으로 굴복시킨다. 교수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촛불 집회 영상을 띄웠습니다. 수백만 명이 모였지만 쓰레기 하나 남지 않은 거리, 폭력 없이 평화롭게 정권을 바꾸는 모습. 이 나라는 민주주의조차 피를 흘려 스스로 쟁취했다. 미국이 선물해준 것도 유엔이 만들어준 것도 아니다. 그들 스스로가 탱크 앞을 막아서며 얻어낸 자유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안다. 자신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영상은 다시 1950년에 우는 아이와 2026년에 활짝 웃는 한국 아이의 얼굴을 오버랩하며 끝났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거인. 그것이 한국이다. 교수는 강의실에 불을 켰습니다. 갑작스러운 밝음에 눈이 부셨지만 그보다 더 눈부신 것은 호프만 교수가 보여준 한국이라는 나라의 서사였습니다. 창, 야마모토, 데이비드. 너희는 한국이 사라지길 바랐나? 한국이 없으면 너희가 1등이 될 것 같았나? 천만에. 한국이 사라지면 인류는 희망의 증거를 잃는 것이다. 가난한 나라들에게 나도 한국처럼 될 수 있다는 꿈을 꿀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등대가 꺼지는 것이다. 교수는 단상에서 내려와 우리 한 명 한 명을 깊은 눈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러니 기도해라. 저 작지만 위대한 나라가 영원히 살아남기를. 그들이 무너지면 정의가 무너지고 노력이 배신당하며 희망이 사라진 세상이 올 테니까. 이것이 내가 한국을 사일런트 킬러라고 부르는 진짜 이유다. 그들은 총칼이 아니라
위대한 이야기로 너희의 오만함을 죽였으니까. 교수가 강의실을 나갔습니다. 닫히는 문소리가 텅 빈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야마모토는 안경을 벗고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고, 데이비드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중화사상의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제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패배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영토가 크다고, 인구가 많다고 대국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아픔에 공감할 줄 모르고 힘자랑만 하는 나라는 덩치 큰 깡패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에 있는 아버지에게 문자를 썼습니다. 평생을 공산당의 교리대로 살아오신 아버지, 한국을 미국의 사냥개라고 비웃던 아버지에게. 아버지, 우리는 틀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오타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속국도 소국도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대약진 운동으로 잃어버리고 문화대혁명으로 태워버린 존경받는 국가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려 할 때 그들은 사람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액정 위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을 이기려면 미사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들처럼 부끄러움을 아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진짜 거인을 보았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듯 시원하면서도 아려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자리에 앉아있던 조용한 한국인 유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묵묵히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안했다. 한국인 유학생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존경한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맞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제 손을 타고 전해져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프만 교수가 말한 한국이 가진 진짜 힘일 것입니다. 적을 친구로 만드는 힘. 강의실 창밖으로 캘리포니아의 태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제 막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지만 결코 지지 않을 위대한 태양이 말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